4기 신도시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 국토교통부와 LH인데 힘이 분산이 되면서 3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4기도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비판의 목소리는 4기 신도시가 2025년에 시작을 해서 15년이면 2040년이 되죠. 그때 과연 주택이 부족할까? 4기 신도시 얘기를 했었거든요. 4기 신도시,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최종 공약집에서는 빠졌습니다. 일단 4기 신도시가 왜 슬그머니 공약집에서 빠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공공이 분양하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4기 신도시도 충분히 해볼 만은 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첫 번째 비판이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하든 거나 제대로 해라.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5년 지금은 이제 본청약. 근데 모든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본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른 첫 단지가 이제 본청약을 합니다. 그럼 입주는 2028년에서 구역에 따라서 2029년 정도면 신도시가 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단지들 최종 마무리가 되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리겠냐? 한 2035년까지 가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시작해서 10년이 지나서 첫 입주를 하고 마무리가 되려면 1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문화재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4기 신도시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 일하는 데는 국토교통부와 LH인데 힘이 분산이 되면서 3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4기도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비판의 목소리는 그러면 4기 신도시가 2025년에 시작을 해서 10년이면 2035년, 15년이면 2040년이 되죠. 2040년 생각해 보면 그때 과연 주택이 부족할까? 인구는 어떻게 되고 수요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100% 예측은 못하지만 느낌은 오잖아요.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에서 유입이 되는 인구도 결국에는 줄 거잖아요. 총량이 줄기 때문에 지금은 출산율이 줄어도 지방에서 대학교 일자리 때문에 들어오는 청년들 때문에 인구가 맞춰지고 수도권은 살짝 늘어나기도 하는데 15년 후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절대 수요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떡하니 서울도 아닌 경기, 인천에 대규모 4기 신도시가 공급이 될 때 일본처럼 자칫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는가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과연 4기 신도시가 필요한 건 맞나? 이런 논란들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필요하냐? 우리가 대통령의 공약을 볼 때는 필요하냐와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4기 신도시가 필요한가의 논란도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논란도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공약집에서는 아마 빼버린 것 같은데 아마도 진행을 한다면 3기 신도시처럼 대규모로 발굴해서 진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예상하건대 만약에 굳이 하고 싶다면 3기 신도시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5개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발표한 공공택지들이 있거든요. 광명, 시흥, 7만호, 인천 9월, 화성, 진안, 의정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나머지를 묶어서 또는 규모를 좀 넓혀서 4기 신도시라고 붙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공공이 주도해서 공공 임대 아파트라든지 공공 분양 아파트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만 원을 하겠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숫자를 빼버렸습니다. 왜? 논란이 되니까요. 몇만 원 하겠다 그러면 못하면 왜 못했냐? 할 수 있냐? 끊임없는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빠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기류를 좀 읽어보게 되면 사실 부동산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은 폭등하고 27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은 잡지 못한 그 트라우마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다라는 뼈아픈 실책이 있는데 또다시 반복이 될 우려가 있잖아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그러면 가급적이면 부동산 문제는 좀 안 건드리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희망처럼 진행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강남 3구 또 한강벨트라고 하잖아요. 마포, 성동, 강동, 동작의 신축 아파트 위주의 집값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 굉장히 신고가가 나오고 매물이 회수되고 천정부지에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이 바통을 이어받는다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처럼 서울의 핵심 지역 상승의 숙제를 따는 새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똑같은 규제 폭탄을 쏟아 부을 것인가, 그것도 쉽지 않고 내버려 두기에는 또 집값이 올라가는 걸 또 어떻게 내버려 둘 것인가. 결국에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이라는 게 뚝딱 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인데 왜? 빈 땅이 없으니까요. 서울도 빈 땅이 있으면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마곡지구를 마지막으로 서울은 개발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논밭이 있는 빈 땅이 없다는 얘기고, 유일한 빈 땅은 국회를 이전하면 그게 10만 평이거든요. 그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데 안 비켜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세종으로 설사 가더라도 여의도 자리는 아마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상 빈 땅이 없고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패스트트랙 안전진단을 빼주고 빨리 하겠다 뭐 그런 정책들도 있고, 아마 민주당도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는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물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별법도 만들었고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또 집값을 자극할, 안 그래도 올라가는 한강벨트의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또 부자 감세, 돈도 많은 강남의 부자들 재건축 아파트를 왜 풀어주는 거야 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그 대표적인 규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뭐냐면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개발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단계별로 돈을 회수하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뭐냐면 우리가 양도세 생각하면 됩니다. 사서 팔면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이 있잖아요. 시세 차익의 6에서 45% 정도를 구간별로 내는 세금을 이제 양도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10억이 남았습니다. 그럼 양도세 얼마 낼까요? 대략 한 4억 정도 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 5억이라고 하죠. 뭐 5억 정도 내기면 낼 수 있는 이유가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집을 팔았으니까 10억이 들어오는데 내기 싫지. 근데 어떻게 해요? 법이 그러니까 내라니까 내게 되는데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집을 안 팔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데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야, 너 개발이익이 얼마니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강남은 아마 억 단위로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갑자기 세금 예를 들어서 한 3억을 내라. 현금 3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뭐 엄청난 현금 부자 아니면 실제로는 못 내겠죠.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 저항이 일어납니다. 배째, 그러면 부관 지자체에서는 압류를 걸어야 됩니다. 압류를 걸고 경매 넘겨야 되는데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또 다음 또 선거가 있겠죠. 과연 주민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압류를 걸고 경매를 넘긴다? 그러니까 고의로 탈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이중과세 논란은 뭐냐면 앞서서 양도세 얘기했잖아요. 샀는 가격에서 팔았는 가격의 차익에 대해서 절반 가까운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반은 속된 말로 뜯어갔는데 개발이익이 생겼다고 또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 이중과세잖아요. 그래서 이 논란 때문에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지자체장들은 부과하기도 힘들다. 그럼 안 내면 압류 걸어서 경매 넘겨야 되는데 그러는 순간 아마 지방선거에서 목이 날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자체장도 또 부과 안 하고 싶습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폐지라는 방법. 국민의힘에서는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힘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설사 됐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안 해주면 폐지가 안 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여대가 됐잖아요.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폐지하게 되면 반대의 논란이 있잖아요. 아니 왜 부자들한테 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야? 제정신이야? 지지 기반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념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지가 없네?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히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 범위를 넘어서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이거를 폐지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시장 친화적이고
우클릭 논란, 실용주의, 불필요한 거를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구나. 기존의 민주당과 다르구나. 문재인 정부하고는 확실히 다르구나를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늠자 역할, 하나의 시험 관문인데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보완을 하는 방법. 1인당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은 좀 그렇고 한 1억 5천 정도까지는 공제를 늘리자라고 하는 게 저는 현실적인 좀 대안이 아닐까. 폐지는 너무 좀 과격하잖아요. 그리고 지지 기반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8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 정도 올리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